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세미나 발표를 맡은 변호사 오승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제목 기업 거버넌스가 탄소 배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 논문은 제가 최근에 인하대학교 지속 가능 경영 MBA를 졸업하면서 이제 그 동안의 연구 내용을 집약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올리면 저는 이제 자본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변호사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기업과 사회, 국가가 이 전략적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부터 저는 지속 가능 경영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인하대학교에는 저희 지속 가능 경영 또는 환경 경영의 대가이신 김종대 교수님 계셨고,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유영재 대표님이 사회 책임 투자의 또 교수님으로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유영재 대표님께서 이제 사회 책임 투자에 있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장춘 박사님처럼 거의 한국에 최초로 도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인연으로 해서 이 자리까지 소개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논문 발표이지만 이 자리가 이제 학술 대회가 아니라 세미나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유튜브로 보시고 계신 분들한테 제 연구 결과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그래서 조금 딱딱한 어떤 형식보다는 조금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떻게 그런 자료들을 보고 생각을 했는지 그런 생각들이나 사고의 흐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자체는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 이 그림이라든지 이런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가졌던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두 번째는 기후 위기, 세 번째는 기업 거버넌스. 예, 이 세 가지 꼭지를 갖고 어떻게 하면 좋은 논문을 쓸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던 차에, 예,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기후 위기가 정말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정말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그리고 이 기후 위기는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잘 선택했고 또 열심히 매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해서 잠시 백그라운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기업의 존재 이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970년대 아시겠지만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 교수께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공정한 룰 베이스 하에서 기업이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사회적 책임일 뿐이지 그 이상 하는 것은 기업한테는 절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기업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은 뭐 사회단체 이런 부분과 다르다. 그리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사회적 가치를 지닌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이제 이 부분이 거의 지배적 논리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 아니겠지만 1980년대 이제 이름 좀 비슷하긴 했는데 R. 에드워드 프리먼 교수님께서는 이제 스테이크홀더 티어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주주뿐만이 아니라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 그리고 기업이 나아감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영학적으로도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이런 반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학자분들께서 먼저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최근에 아마 작년이었던가요?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아마 미국의 전경련 같은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조금 구글 회장, 다음에 애플 CEO, 다음에 블랙락, 다음에 CEO 이런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이 다 같이 모이셔가지고 이제 위에서 보시듯이 이제 주주 가치는 더 이상 모든 것이 아니다. 이 주주 가치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까지 다 포함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공동의 목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밑에 빨간 걸로 보시면 이제 그 모든 그 이해관계자들은 정말 소중하고 우리들은 그들에게 우리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사명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회사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우리는 이런 가치,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더욱더 함양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뭐 아주 이상하거나 괴상한 이론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제 정설로서 잘 메인스트림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약간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그 한국에서는 이제 CSR 하면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통상 어떻게 지금까지 받아들이냐면 이제 그 홍보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이웃들한테 뭐 불우유 돕기, 다음에 뭐 김치 나누기, 다음에 연탄 나누기 또는 여러 가지 조금 그런 활동들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이 CSR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러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다만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strategic CSR이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전략적인 CSR이고 이런 부분들은 그 기업이 자기의 본질적인 영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고려인 것이지 자기 본질과 관련이 없거나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원을 베풀지 않고 오히려 그런 자원들을 좀 핵심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CSR 하면 과거에는 이제 그 한국에서는 CSR에 대한 조금 이미지가 나쁜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맨 끝에 있는 R, 즉 이 책임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 또는 한국 기업들한테 책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먼저 법적 책임, 다음에 규제적 책임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이분들은 싫어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외국에서 말하는 이제 CSR에서의 책임은 그런 책임이 아니라 어쩌면 그 케어링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사려 깊고 배려 깊은 기업 활동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R 개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고 좀 이제 그렇게 열린 시각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CSR 이슈였고 다음은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로마 클럽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1972년에 그 성장의 한계라는 책을 냈었었고요. 그 과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이 지금 시스템적으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발전은 더 이상 한계가 도달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고 이 내용을 받아서 이제 유엔 환경개발위원회 쪽에서는 이제 브루트란트 보고서라는 부분을 발표를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유엔 차원에서는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이 우리 이 지구촌에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제 비즈니스 분야에 오게 되면서 이제 지속 가능 경영으로 확대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 이제 TBL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좀 잘 아시겠지만 이제 트리플 버튼 라인이라고 하셔서 이제 재무 쪽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그 손익계산서의 맨 마지막 아래에 있는 뭐 단기 순이익, 다음 뭐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이제 버튼 라인인 건데 기존에서는 이제 기업들은 이제 프로핏 쪽, 즉 이제 수익이나 이제 이런 재무적 관점에서만 이제 그 성과를 그동안은 많이 평가를 해왔었는데 이제 트리플 버튼 라인이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재무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역, 피부, 다음에 플래닛, 즉 환경 영역까지도 다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제 비즈니스의 역할과 책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TBL, 즉 비즈니스 영역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 이제 이런 부분들이 투자 관점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제 이 숫자에 대해서 워낙 밝으시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재무제표 또는 이제 그 장표에 드러나지 않는 다른 요소인 이제 ESG, 즉 환경, 사회, 거버넌스 영역을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적극적으로 앞으로 고려하겠다. 즉 기존에는 이제 이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 영역, 즉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우리가 이 부분을 발굴해서
이 부분을 데이터를 가공해서 이 정보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제 이런 게 이제 ESG 투자이고, 그리고 제가 유영재 대표님으로부터 배웠던 것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즉 이제 선진 자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지 어떤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숫자뿐만이 아니라 비재무적 가치가 그 회사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ESG의 가치나 비중이 투자에 있어서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향후에는 그렇다라고 알고 있고 또 실제 그렇습니다. 예, 요건 이제 투자자 관점이고, 그래서 이 유엔 코피 아난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셔가지고 이제 유엔 입장에서도 이제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그래서 뭐 그 연기금 또는 이제 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 책임 투자 원칙을 이제 운용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툴을 계속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시겠지만 이제 그 뭐 미국 뭐 공인 재무 그 분석사인 이 CFA 협회에 있어서도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이제 ESG 이슈를 강조해서 이 ESG를 모르고서는 이제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제 투자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이나 이제 의사결정이 좀 어려울 것이다.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뤄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ESG가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ESG 관련된 이제 기업들의 정보를 취합하고 이런 정보를 통해서 측정하고 이제 평가하는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이 국내에서는 당연히 이제 서스틴베스트, 대신치료 연구소, 그다음에 KCGS 이제 이런 쪽에서 그 역할을 많이 잘 해주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뭐 외국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ESG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부분을 가공해서 이제 투자자들이나 운용사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그 TBL, 다음에 ESG,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는 이전 이제 트렌드를 말씀드렸고, 이제는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환경 쪽에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래닛 환경은 이제 아까 ESG에서는 이제 environmental EE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환경 요소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이제 에너지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규제 준수라든지 이제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와서는 아시겠지만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 또는 클라이밋 크라이시스라고 해서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 이 환경에서 큰 영향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 기후 변화는 다른 환경 요소랑 다른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 특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에서 이제 이 기후 위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기후 위기로 넘어오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계시지만 지금 뭐 전문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세 가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방향성, 두 번째 이제 속도,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변화에 대한 강도. 이 세 가지가 이 기후 변화를 바라보는 조금 어떤 좀 틀이 아닐까 싶은데, 먼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최근 아시겠지만 그 캘리포니아에서도 지금 뭐 큰 산불이 났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미국 대선 이슈에도 크게 이제 뭐 그 이슈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뭐 미국의 거의 이제 캘리포니아주 그러니까 전역에서 지금 이렇게 산불이 확 번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 아시는 분들은 다 이제 기후 위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또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뭐 산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이 있습니다. 즉, 이거는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라 원래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즉,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자연이 원래 그렇게 되도록 한 것이었다라는 견해가 있긴 하나, 이제 그것은 이제 옛날 이론이었고, 다음에 그런 이론조차도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기업들의 로비로 이루어졌다는 부분들이 몇 가지 좀 밝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후변화 때문이냐 아니냐라는 논의를 갖고 이제 설왕설래할 이제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IPCC 2014 리포트를 보시면 되는데, 이미 이제 이 IPCC라는 것은 이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로서 즉 뭐 민간단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 글로벌 정부 단체에서 만든 이렇게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는 그런 그 협의체로 알고 있고요. 이 2014 이 리포트에 따르면 아시겠지만 그 인위적인 온실가스 농도라고 하면 이제 인간이 그 비즈니스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더한 온실가스 농도가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점이 그냥 주장이 아니라 이제 과학적으로 수천 명의 과학자들 다 같이 모여서 낸 결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과 말고 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시대적으로는 이미 다 방향성은 다 결정이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속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리가 기존의 시스템 여러 가지 그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의 진행 경과를 한번 보면 조금 와닿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UNFCCC라고 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그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97년도 12월에 이제 일본 교토에서 3차 당대국총회가 있었었고 이때 교토 의정서가 채택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기후 변화에 있어서 이제 그 선진국부터 먼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의 컨센서스가 있었었는데 재밌는 것이 채택과 발효가 다른 건데 채택은 이렇게 하기로 이제 그 자리에서는 만들었고 다 이제 결정이 됐지만 이제 각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비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비준한 절차가 2005년에 맞춰졌다. 즉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들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이제 선진국과 중진국, 개발도상국의 이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속도가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좀 특이하고요. 그리고 이 교토 의정서 체제도 원래는 2012년까지가 그 1차 시기였는데 이걸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연장할 수밖에 없었고 2012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2020년까지가 이제 2차 기간인 건데 이 2차 기간에서는 또 상당 부분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좀 의미 있는 나라들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날 왜냐면 그 각국의 경제 상황 때문에 그래서 그런 와중에 가까스로 2015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또 움직임이 있어서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파리 협정이 채택되었고 이제 그 다음 해 이제 발효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파리 협정에 따른 이제 신기후 체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속도가 과거에는 굉장히 느렸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들 리스크가 우리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강도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UNEP에서 2019년 발표한 자료인 건데 그 에미션 갭이라고 해서 그 기존에 그 공약을 했던 지키겠다고 했던 시나리오와 달리 이제 실제 그 온실가스 배출의 갭을 매년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2도씨 범위 즉 뭐 1900년도에서 이제 2도씨보다 넘지 않겠다라는 아주 완화된 기준을 따랐을 때도 이제 이 정도의 갭이 이미 발생하고 있고 다음에 1.5도씨 즉 더 엄격한 기준에 따른다면 이 정도의 그 목표는 여기인데 현실은 여기다 즉 우리가 따라가야 될 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좀 약간 심각한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UNEP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봤더니 우리나라는 이제 2016년에 밝힌 우리가 그 온실가스 배출 목표보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0 아까 15% 이상 우리가 이미 더 초과 배출하고 있더라. 즉 한국 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제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그 퍼포먼스 입장에서는 좀 못 따라와주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유엔의 입장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기후 변화였고 이제 다음 이제 기업 거버넌스에 대해서 잠시 어떤 맥락에서 연결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논문을 찾아본 것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발췌해 봤습니다.
기업은 기후 변화 대응에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대적 요구를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 더욱 더 이런 요구는 거세질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고 또 기업은 이러한 기후 변화의 위험과 기회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경영에 녹여내서 그 전략을 수립하고 또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라는 또 그 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효과적 거버넌스는 기업이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한 이를 점검하는 데 핵심 기능을 할 것이라는 것이 또 논문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서는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 기업들이 이 기후변화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또 그 반응하기 위해서는 효과적 거버넌스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 학계에서는 이미 다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후변화 이슈에 기업 거버넌스가 중요할까? 저는 거기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설명하는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가 기후변화 이슈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후변화 이슈의 특성을 한번 보면 좀 재미있고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후변화 이슈는 그 완전한 시장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 공동의 문제, 즉 물론 나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맞는데 희한하게도 우리 모두 책임지지 않는 방향으로 왔던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 기업이 해봤자 뭐 도움이 되겠어? 뭐 남들 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슈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였고 두 번째는 다양한 기업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존재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주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 사회 책임이라든지 이런 걸 중시하는 기관 투자자도 있겠지만 또 단기적인 이윤을 또 추구하는 어떤 그런 그 기금도 있고 다음에 그런 헤지 펀드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또 기업이 이 기후 변화에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때 그 자금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텐데 그런 자금을 투입한다고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재무담당위원은 또 반대를 할 수도 있고 또 그 직원들 입장에서도 그 돈이면 우리 월급이나 올려주든지 성과급을 주지 왜 그런 데 쓰느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비용 효율 분석 차원에 있어서도 어쨌건 이 기후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투자 결정을 해보자라고 하였을 때에도 그 비용은 그나마 이 도출이 쉽게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율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이런 부분들을 의사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미 논문에 다 발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런데 한 가지 또 새로운 측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이유도 많다라는 또 논문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 아시겠지만 그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를 하면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럼 비용이 줄어들면 기업의 수익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주주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을 늦추면 늦출수록 더 규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도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즘 파타고니아 옥 좋아하시겠지만 탄소 발자국이 낮은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층이 점점 늘고 있고 또한 밀레니얼 세대라든지 어린 세대들은 좀 더 민감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주력 세대가 되면 그때 이미 늦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게 논문의 한 꼭지였고 다음으로는 기업이 탄소 배출 저감 기술을 스스로 개발했었을 때 이 부분은 오히려 그 마켓은 굉장히 넓은 마켓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게 기업한테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가 기관 투자자 즉 그 장기적 그 성과를 중시하는 기관 투자 입장에서는 기후 변화 이슈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앞으로는 기업들한테 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너네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니? 라고 물었을 때 그러한
공시 요구가 강화될 것이고 여기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기후변화 이슈를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정리를 해놓은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그 기존의 경영진들은 당연히 이제 단기 실적주의 이게 나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재무제표랄까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뭐 쿼터리 나오기도 하고 이제 애뉴얼리 나오기도 하지만 단기 실적주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이런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장기적 기업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지만이 회사 또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 기업 가치를 보존하거나 더 이제 키울 수 있다. 이런 양극단적인 약간 모순적인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양자를 절충시키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이제 갭을 축소할 수 있는 유일한 메커니즘이 저는 그 효과적 거버넌스라고 봤습니다. 이 거버넌스 없이는 아마도 기업들이 제대로 된 기후변화 대응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 논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 목적은 제목에 나와 있듯이 그 기업 거버넌스, 특히 이제 이 사회 특성 가운데 어떠한 요소가 기업의 탄소 배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질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었다. 제가 여기서 방점을 찍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탄소 배출 성과인 건데 현재까지의 그 학술적인 논의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기업들이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공시,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 이제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자기네들이 잘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탄소 배출 성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아직은 그런 연구도 없거니와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탄소 배출 성과를 측정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이 많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기후변화 이슈는 그 속도가 저는 매우 중요하고 강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절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결과 중심 탄소 배출 성과라는 그 기후변화의 좀 결과적인 측면을 좀 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 사회 특성이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의 그 기후변화 대응의 결과적인 측면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좀 보고 싶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그 기업 거버넌스와 이제 그 기후 변화 다음에 아까 TBL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는 것에는 이제 아래 두 가지 그 이론들이 기업 거버넌스 이론들이 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한 가지 이론만으로는 전략적인 기업의 CSR 활동을 설명할 수는 없고 이 두 가지 이론 모두를 종합했었을 때 제대로 된 기업의 CSR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게 기존의 논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대리인 이론인데 이제 정보 위에 있는 경영자는 이제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리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제 기업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기업 거버넌스 또는 이 사회는 이제 경영자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좋은 거버넌스는 경영진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이 대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라는 게 현재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해관계자 이론을 살펴보게 되면 경영진 이 프리만 교수 얘기인데 경영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도 주의를 반드시 기울여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조직 목표가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버넌스는 기업의 지속 가능 역량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해관계자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이론은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 제가 그 여러 가지 논문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좀 찾아낸 부분이긴 한데 이 자원 일존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조직 이론 가운데 하나인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도 조직의 일부이기 때문에 만일 기업이 기업의 생존과 성공의 필수적 자원을 내부 환경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가져오는지
여기에 따라서 조직의 성패가 나뉘고 존패가 나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이론인데요. 이 이론이 갖는 재미있는 특성이 기존의 연구들은 이제 대리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사회가 경제를 통제할 것인가에 그 포커스를 맞춰왔다면 이 자원 의존 이론은 어떻게 하면 이사회 또는 이사들로부터 기업이 필요한 자원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이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적재적소의 이사님들 훌륭하신 이사님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그분들의 전문성과 이제 경험을 이제 기업 경영에 녹여내고 다음에 필요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받으며 또한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원활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을 제공한다는 것이 이제 자원 의존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특이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업 거버넌스 이론 관련된 부분이었고, 이 부분은 저희 그 양춘승 상임이사님께서도 말씀할 예정이지만 먼저 기후 변화가 갖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4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KPMG의 리포트에 나와 있던 부분인 건데 아시겠지만 그 물리적 위험, 즉 이제 이상 기온, 대형 산불, 다음에 재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 저장하고 다 물에 잠긴다든지 이제 이런 이슈들이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 물리적 위험으로 보시면 되고, 규제 위험은 아시겠지만 이제 전통적인 규제 위험 방식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탄소세라든지 이제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새로운 이제 조금 이제 이런 규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평판 위험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비자들의 높아진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러한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는 이제는 더 이상 고객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판 위험도 좀 중요해지고 있고, 다음에 이 규제 위험과 맞닿는 것이 소송 위험입니다. 즉 이제 이런 레귤레이션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큰 규모의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이 소송 위험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규제 위험이 1번, 다음에 물리적 위험이 2번, 평판 위험, 다음에 소송 위험 이런 순으로 지금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기후 변화가 가져올 기회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회 요인은 좀 영국에서 유명하신 이제 니콜라스 스턴 경제 학자이시고, 이분이 만든 그 스턴 리뷰라는 그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후 변화가 갖는 경제학적인 그 측면으로 이제 기회 요인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저탄소 사회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이 저탄소 사회로 바꾸는 과정에서 엄청난 막대한 그 자금이 동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그 금융이라든지 자금 조달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모든 섹터들이 다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변화 속에서 또 큰 기회가 나타난다는 것이 스턴 경의 얘기였고, 두 번째는 이 기후 변화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인간 영역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그 생산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3, 4번은 이제 정책적인 관점이 강한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석탄 발전은 조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은 우리 기업들이 만든 제품의 이제 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 코스트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석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저렴하게 책정을 한 다음에 그 에너지 비용을 많이 낮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석탄은 향후에는 이제 좌초자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비용은 점점 더 높아지고, 이 석탄에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 다 붕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부 입장에서도 이 기후 위기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을 바꾸는 것이 훨씬 에너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이쪽 얘기였고요. 다음에 환경 정책 얘기인 경우에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도 하겠지만 이제 생명과 건강, 산림 수자원, 생물 다양성 이슈까지도 같이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경 이슈 달성에도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 스턴 경의 얘기였습니다. 네, 이분이 영국의 스턴 경이시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CDP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신 김영호 이사장님 그리고 양순은 이사님께서도 이
이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 CDP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2000년 설립된 영국의 비영리 기구로서 이제 기관 투자자를 대신해서 기업들에게 가서 그 기업들이 갖는 기후 변화 또는 이제 다양한 환경 관련 그 정보를 공개해 달라. 그리고 이제 이 밝혀진 정보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고 다음에 공개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얘기하게 됩니다. 국년이 2008년에 들어왔고요. 이 CDP 한국위원회가 결성됐는데 현재 그 한국 사회책임투자 포럼이 영국 CDP 본부의 로컬 파트너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DP 관련해서 현재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515곳의 기관 투자자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다음에 그 대상 기업도 글로벌 시가총액 50% 이상에 해당하는 8,446개의 기업이 현재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 작년 리포트를 보면 그 CDP 클라이밋 체인지 A 리스트가 아주 이제 최상위 급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업은 총 9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은 LG 그룹 계열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TCFD입니다. 예, 정확한 명칭은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인데 이게 나타나게 된 배경이 2015년 이제 결국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제 파리 협약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금융 쪽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셔서 이제 금융안전위원회 FSB에다가 이 파리 협정의 효과적 방안을 금융 관련해서 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나타났던 것이 이제 TCFD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이제 이 여러 가지 작업 끝에 나타낸 결과물이 이제 TCFD 공고안인데 이 TCFD 공고안은 금융기관 또는 기업이 공개해야 할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이제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고안에 따라서 이제 19년 유럽연합은 TCFD 공고안을 이제 비재무정보 공시 지침에 넣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여기 C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이 CDP에 그 공개하는 것으로 다 충족할 수 있도록 돕고자 CDP 질의서에다가 TCFD 공고안을 이미 통합시켜가지고 질의서를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작년 한국은행은 이제 기후 및 환경 관련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 논의체인 NGFS에 가입하였다고 합니다. 이 NGFS가 앞으로 이제 감독 역할을 할 텐데 이 기후 및 환경 내 영향에 관련된 감독 당국에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그런 시그널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머지않아 곧 이제 이 TCFD 관련된 기후 변화 관련 정보 공시 규제가 도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적 배경이었고 그러면 기존에 어떠한 선행 연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거버넌스와 재무성과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은 기업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거버넌스가 우수한 기업일수록 기업 가치가 더 높더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봤는데 결론은 같더라. 여기까지가 기업 거버넌스와 재무성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일치된 결론이었고요. 다음에 지속가능 경영 성과가 그럼 혹시 재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본 논문들을 살펴보면 물론 이 지속가능 경영 성과를 좋은 성과를 낼수록 재무성과가 좋다라는 논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환경성과와 재무성과도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즉 좋은 환경성과를 낸 기업일수록 또 훌륭한 재무적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 이런 논문이 있었었고요. 다만 재미있는 것은 일반 투자 전략과 사회 책임 투자 전략이 서로 무차별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일반 투자를 하는 것과 사회 책임 투자를 하는 것 크게 리턴 측면에서는 다르지 않던데 라는 얘기가 있었었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어쩌면 아시겠지만 사회 책임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제 공시라는 부분들이 매우 미약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대학적인 상황 하에서 나온 결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거버넌스와 지속 가능 경영 성과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 기존 논문들을 살펴보면 기업 거버넌스가 좋을수록 더 나은 지속 가능 경영 성과를 보인다. 뭐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 거버넌스는 환경 이슈 대응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이런 논문도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재밌게도 이 사회는 환경 공시에는 소극적이다. 라는 견해도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 연구 주제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탄소 성과와 정부 성과의 관계는 어떨까에 대해서 논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S&P 500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일수록 기업 가치가 낮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수록 토빈 Q는 감소하더라. 즉 이제 기업 가치는 감소하더라.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 국내 논문인데 탄소 집약도와 자원 비용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탄소 집약도라는 것은 그 1년 동안 그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그 해당 기업의 매출액으로 나눈 것인데 이 탄소 집약도를 통해 가지고 각 기업들의 절대치가 아닌 상대치를 통해서 각 기업들이 얼마나 탄소 집약도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탄소 집약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고 에너지 그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고 탄소 집약도가 높다는 것은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탄소 집약도와 자본 비용 사이에 플러스 관계에 있다는 것은 탄소 관리를 잘 못하면 못할수록 즉 이제 그 캐피탈 코스트 자본 조달 비용이 더 높아지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쓴 논문과 똑같은 거버넌스와 탄소 성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제가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찾아봤는데 그 특히 이제 영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헤이크 2017년도 헤이크 연구가 제가 찾았던 것으로는 유일했고요. 여기 이 논문에서는 독립 변수로 이제 이사회 독립성,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다음에 임원에 대한 ESG 보상 정책을 놓고, 다음에 종속 변수로서는 이제 과정 중심 탄소 성과, 다음에 결과 중심 탄소 성과 이 두 가지를 놓고 서로 이제 돌려봤는데 그 결과로서는 모든 독립 변수가 과정 중심 탄소 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다만 결과 중심 탄소 성과와는 특별하게 유일한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정 중심 탄소 성과라고 할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공시 넓은 의미에서 공시도 포함되겠지만 여러 가지 그 기후 변화 관련된 뭐 협약에 가입하고 그런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이런 행동 중심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결과 중심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제 논문 결과는 정반대로 영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제 과정 중심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있고 결과 중심에서는 별 큰 관련성이 못 찾았다. 여기까지가 영국에서 발표한 기존 논문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의 그 논문들이었고 이제 제 가설 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사회 규모입니다. 저는 이사회 규모가 크면 클수록 기업의 탄소 배출 성과는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먼저 기존 연구에 대해서는 그 이사회 규모랑 기업의 거버넌스, 다음에 지속 가능 경영 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긍정적이다 아니면 관계가 없다 뭐 여러 가지 견해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이사회 규모와 관련된 특히 그 논문을 찾아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정 이사회 규모를 이제 7명에서 9명 정도로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2016년 국내 상장사 평균은 이제 6.3명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이사회 규모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자원 의존 이론에 입각해서 이사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마 기업이 더 받을 수 있는 게 더 크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이사회 규모가 크면 클수록 탄소 배출 성과는 더 긍정적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설 2는 이사회 독립성입니다. 이사회의 독립성이 더 강할수록 즉 사회 이사 비중이 더 높을수록 탄소 배출 성과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이에 관련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이사회의 독립성이 높을수록 그 환경 성과가 더 높은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뭐 이런 견해들이 서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장기적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단기적 성과에 몰입된 경영진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이 경영진을 견제하려면 사회 이사님들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계리 이론의 관점에서 이번 가설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설입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설치가 탄소 배출 성과에 긍정적일 것이다. 그 기존 연구에 따르면 또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다음에 환경 성과가 이제 긍정적인 건지 나쁜 건지 영향이 없는 건지에 대해서도 서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라고 해서 그 명칭이 꼭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기업 거버넌스 위원회, 다음에 뭐 시민위원회, 즉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는 그런 그 위원회를 통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이런 위원회들을 만들어 놓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이제 기업이 그래도 지속가능 경영 이슈에 대해서 책임 있고 비중 있게 고려한다는 시그널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 가설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방법론은 이 짧은 줄게 중요하지 않아서 가볍게 넘어가는데 다만 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배출권 거래제 대상 상장 기업으로 이제 아래 5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찾았고 그게 이제 최종 467개의 기업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갖고 이제 실증적인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회계 분석 결과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사회 규모가 클수록 그 탄소 배출 성과에 긍정적일 것이다. 이 가설은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설 2, 이사회 독립성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탄소 배출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도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 가설 3,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설치가 이제 기업의 탄소 배출 성과에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 통계적으로는 유일한 그 관련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실증적 분석 결과를 갖고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 이제 이사의 규모가 클수록 다음에 이사의 독립성이 강할수록 기업의 탄소 배출 성과에는 긍정적이다. 그런데 그 지속가능 경영위원회 설치는 탄소 배출 성과와는 유의한 통계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요약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실사점을 제가 도출해 보았습니다. 그 가설 1과 가설 2는 이제 이사회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다음에 이사회 독립성 비율이 높을수록 그 기업의 탄소 배출 성과가 좋다. 그러면 이사회 규모를 키우면 다 되는 것이냐? 아니면 사회 이사님들을 더 많이 뽑으면 되냐?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에는 이사회 규모가 크고 이사회 비율이 높다는 것, 사회 이사님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그 규모가 굉장히 크고 영향이 큰 회사, 대기업들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기업들은 그렇게 이사회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도출해냈던 게 탄소 배출 성과를 개선하려면 그냥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정말 큰 역량을 요구하는 거구나. 즉 많은 이사님들이 필요하고 많은 사회 이사님들이 필요할 정도로 탄소 배출 성과를 개선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구나라는 부분을 첫 번째 알 수 있었고 두 번째 그 첫 번째 이슈 시사점과 같은 맥락인 건데 그러면 탄소 배출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큰 대기업 그룹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은 그나마 이런 부분들에서 따라갈 수가 있는데 중견 기업 다음에 그 작은 기업들은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규모의 경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기후 변화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이제 그 파이낸스 측면에서는 낮은 저기로 이제 자금을 조달해 드릴 수 있도록 이제 그린 펀드라든지 아니면 그린 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발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다음에 개별 기업 입장에서도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어떠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거나 그 컨설팅을 받기보다는
여러 가지 그 동종에 있는 기업들 또는 같은 기업들끼리 같이 힘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정부가 어떤 인프라를 개선시켜가지고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좀 도움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이 둘째 시사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시사점은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아까 그 탄소 배출 성과에는 그 기각 결론이 났지만 그러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했었을 때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국내에서는 이제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어쩌면 실질적 제기는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왜냐하면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구성원 멤버들이 뭐 지속가능경영과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들이 그냥 사회이사님들이 그냥 그 위원회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건가? 이제 이런 부분들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향후에는 이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기후변화, 탄소 배출, 다음에 탄소 금융 이런 부분에 정말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을 가지신 뭐 교수님들, 다음에 실무가들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의의를 잠시 말씀드리면 제 연구는 어쨌건 이제 초기 단계 연구다. 그러니까 제가 최초 연구라는 것이 이제 제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최초 연구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회의 요소들만 저희가 구성을 해서 이제 독립 변수로 설정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제 내부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이 사회 구성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싶고 이제 외부 이해관계자들 즉 탄소 경영 역량을 평가 측정해야 되는 외부 이해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 사회 구성 정보를 이용해서 합리적 판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도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여성 이사님들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2조 원 이상 상장 기업들은 여성 이사님들이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해봤었을 때 여성 이사님들이 포함됐었을 때 아마 기후변화 이슈에 조금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 기후화 투자자 다음에 이사의 직무 경력 어떤 경력을 갖고 계신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아까 시간이 많이 돼서 그렇긴 한데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파리 협약에 따른 신규 제재가 출범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블랙락 이제 레리 핑크 CEO 역시도 CEO에 대한 뭐 레터에서 이제 이 기후 변화 이슈가 이제 이 자산 운용업 특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서 기후 리스크는 이제 곧 투자 리스크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수탁자로서 주주를 위한 공시 개선 요청한다. 그래서 블랙록에서는 이제 해당 기업의 책임이 이 사회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블랙록에서는 해당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 관련된 공시를 요청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제대로 대답 못하면 우리는 이사선임에 반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저의 모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